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스 하이킥에 처음 모셨는데요.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자기 소개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전 장윤미 변호사라고 하고 저도 퇴근길에 청취자로서 이 프로를 상당히 좀 즐겨 들었고,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워낙에 이 시간대 또 시사 프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주파수를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 프로를 듣는데 네. 좀 귀를 확 잡아 끄는 뭐 인터뷰나 토픽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네. 오늘 출연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제 함께 해주실 건데요. 지금 연말 교통체증에다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막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바로 합류하시기로 하고요. 예,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뉴스 하이킥 사회 프로파일링. 유튜브로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가요. 이게 조금 어렵고 네. 복잡할 수가 있는 부동산 관련 사건인데 또 대선과 맞물려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양평 공흥지구 의혹입니다. 오늘 경찰이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지금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사건은 뭐 국정감사 때부터 뭐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고, 핵심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 사실상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양평 공흥지구의 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 환수금 등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시민사회단체에 고발이 있었고 또 경기도 자체 감찰 결과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양평경찰서에서 들여다보다가 이 사건은 뭔가 부패와도 연관이 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에는 한 20여일 만에 첫 강제 수사가 단행이 된 겁니다. 아하. 보면 오늘 그렇다면 압수수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네. 관건일 텐데요. 예. 양평군청의 토지 정보과 그리고 도시과 이곳들은 다 인허가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곤 있지만 예. 인허가 관련해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주거지 8곳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한 반쯤에 시작된 그 시간이 거의 오후 4시 정도를 넘어서까지 이어진 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평 공흥지구의 대규모의 택지 그리고 주택 건설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과 관련된 분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개발 인허가 관련해서 부패에 연루 의혹이 있다라는 네. 그런 의혹 제기와 그리고 고발 등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럼 경찰에서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한 시점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문제 제기가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충분히 인지수사도 가능했을 법한 사건인데 뭐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았고, 네. 그렇다면 뭐 제3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한 이후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이뤄졌느냐, 거기에도 사실 동의하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선 시계가 사실상 돌아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사건은 사건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시점과 관련해서 간혹 우리가 이제 뉴스 보도로 보는 대형 사건들 중에 보면은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압수수색 장소가 양평군에 있는 개발 부서 8곳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전현직 담당 공무원 자택해서 총 16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지수사 시기도 놓쳤고 그리고
결국 고발 이후에 강제 수사로 들어간 시점도 20여일 지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말맞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예. 이 사건이 마무리됐던 게 벌써 한 2016년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압수수색이란 건 그냥 수사기관이 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어떤 인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범죄의 소명성이 비교적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런 식의 대단히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는 상당한 이익금이 남기 마련입니다. 네. 지금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아마 8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개발 차익과 관련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당연히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물론 처음에 한 17억 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한 몇 차례 이의를 합니다. 이의를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개발 부담금을 0원, 그러니까 어허. 전혀 내지 않았다. 예. 이건 상당히 이상하다. 이 경위가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굉장히 뒤늦게 올 11월에 1억 8,70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되짚어 보면 네. 1억 8,700만 원을 이것도 뭐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왜 그 당시에는 부과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 당시에 양평 군수가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교 의원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네. 이게 인허가 관련해서 부서를 들여다봤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원래 공흥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LH에서 키를 잡고 하려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의 이 가족회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행을 도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이게 이익이 날게 비교적 명약 관화한 이 부동산 시행 사업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사업 준공 승인이 굉장히 지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 승인이 제때 나지 않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행사가 보통 본인들이 연장 신청을 하기 마련인데 예. 양평군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장을 해줍니다. 어허.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특혜와는 무관하고 거리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대장동이 조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네. 대장동도 처음에 LH에서 공영 개발을 하려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물론 논의가 되고 논란이 일면서 포기 무산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민영 개발로 들어가려다가 민공영 민관 합동 개발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많은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양평 공지구도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LH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변호사님 좀 모르신다는 거죠. 네, 모릅니다. 사유는 모르는데 LH는 개발을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가족 회사에서 그 개발을 했고 그리고 추정 치죠 800억 원이라는 개발 그렇습니다. 이익이요. 그러면 1억 이 정도의 이익이 나면 개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전혀 내지 않았다. 처음에 뭐 17억 원이 부과됐지만 이의 제기하고 이것이 0원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의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강제 수사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부패 범죄의 가능성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대장동 말씀도 주셨지만 예. 이렇게 민간 개발업자들이 많은 이득을 내게 된 데에는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뭐 도시개발 환수 법률이랄지 뭐 예. 분양가 상한제를 그 당시에 뭐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지 뭐 개발사 그리고 건축회사의 어떤 붐을 위해서 그렇게 정비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과 무관하게 예. 사실 이렇다면 물론 민간 개발업자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다면 그 부분을 범죄로 들여다보진 못하더라도 네. 상당히 이상한 부분들. 왜 이 가족회사만 구체적으로 준공 승인이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이 됐지? 개발이익금을 왜 단돈 1원도 내지 않았지? 혹시 이 부분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문도 제기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지점마다
파고들어서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 첫 주제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들어오셨고요. 숨 좀 돌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일찍 온다고 여유 있게 출발했는데도 아, 오늘 차가 진짜 연말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다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라 믿고요. 이 공흥지구 관련해서요. 여권에서 최근에 제기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가 공흥지구에 있는 땅을 2004년부터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최 씨와 ESIND에서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이 안 아무개 씨의 토지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는 게 지금 여권의 주장입니다. 2004년에 이 안 아무개 씨가 이들의 토지를 매입한 직후에 이 안 씨 소유의 필지 전체에 대해서 김모 씨와 이모 씨라는 2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이 됐는데요. 이 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이중 매매를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ESIND 명의로 매입한 이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 6일이었는데요. 예. 가등기가 같은 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습니다. 조금 이상한 거죠. 시점을 봤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네. 그래서 이 2006년 10월 28일 최은순 씨 명의로 매입이 이루어진 5개 필지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당일에 해제가 됐는데요. 이런 게 이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가격도 너무 높았고 이게 아무래도 차명 보유의 정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앞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 수사당국도 대선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정치나 대선과 선거와 전혀 관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 결과가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네,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현장을 잘 아는 기자와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사회 프로파일링 곽우신 기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뭐랄까요, 공분이 일어나는 재판 관련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행범이 반성문을 75장 쓰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 대낮에 도심에서 이런 사건이 있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요. 예. 대형 마트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한 남성이 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적으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는 성폭행을 했는데요. 아이고. 이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무려 3명이기도 하고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양형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느냐라는 공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무려 70번이 넘는 반성문을 냈다라고 하고 또 판결문에도 이 피고인이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했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거 혹시 반성문 때문에 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성폭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는 사법부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뭐 사법부도 그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에 네. 대한 교육도 받고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더더군다나 미성년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잔인무도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반성문 좀 썼다고 집행유예라니요. 이게 변호사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아마 반성문이 양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예. 판결문에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라는 이유로 좀 기계적으로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했다라고 기재를 하는데 예. 보다 본질적인 건 아마 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법원이 좀 참작을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판결 설시 중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 한 명은 무려 남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갔고 2명의 여학생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을 했는데 네. 유형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강해야만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판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사실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를 들어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소취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범죄였지만 그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그런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의 의사에 재판부도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탄원의 의견을 개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부로서도 합의가 이뤄진 피고인과 전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동렬에 선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곽우신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의 시각으로 보실 때. 언론의 시각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상식의 시각에서 보면 네, 될 것 상식의 시각으로.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뭐 많이들 이제 레파토리처럼 쓰이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 초범이고 네. 뭐 지금 정상을 참작했을 때 뭐 많이 반성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소위 사법부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더 이상 대중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반성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반성문 많이 쓰고 열심히 제출하면 이걸 좀 고려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도 별로 그거를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는 쪽이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결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과 조금 배치되는 결과가 나와서 물론 뭐 저희가 그 세세하게 실제로 판사가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최소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연 지난 이 현 정부 들어서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법부에서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좀 성인지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에 너무 좀 가해자에게 관대했던 것들을 좀 어떻게 고쳐보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판결이 한번 딱 생겨버리게 되면 사실 그 노력들이 사실 상당 부분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게 있으니까요. 네. 좀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실 때 물론 이제 표현상 반성의 뭐 뜻, 정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사실은 반성문보다는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곽우신 기자가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우리가 목격한 것이 조주빈 엠번방 관련자들이 반성문을 막 냈지만 판사가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렇게 됐죠. 사례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합의 문제는 달리 보더라도 반성문에 대한 인식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게 지금 무슨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이라고만 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3자한테 의뢰를 해서 예. 작성이 되기도 하고 이걸 법원이 또 모르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뭐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반성문이라는 문서밖에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반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대화된 실질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고요. 아하.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하는 부분이 정말 반성의 어떤 요소로 참작이 되는 거지 예.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낸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무죄를 다툴 때는 반성문을 내진 않지만 이제 유죄를 인정했을 때는 뭐라도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사 앞에 여러 정상을 내놓기 마련인데 네. 반성문을 전혀 안 쓴 사건과 아주 많이 쓴 사건 어떤 양형에 있어서 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요즘은 이런 성범죄자들이 여성단체 뭐 성보호를 어떤 기치로 건 단체들에 또 기부를 하고 그 기부 영수증을 내는 경우도 네. 있는데 예. 그걸 또 단체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혀 오히려 반환을 해주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꼼수가 사실 법원에서 네. 그렇게 통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성문이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난 여름에 그 뉴스아이킥에서도 이 피해자 유족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 사건인데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 노동자. 결국 이 고인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서울대에서 이 청소 노동자분이 사망했을 때는 이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딱 잘라 부인을 했는데 그랬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쨌든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과중한 업무를 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예. 이분이 이제 사망에 이르기 전에 3개월 동안 한 일주일에 4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이게 5일로 환산하면 8.8시간이라 매우 과중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네. 이 돌아가신 분이 키가 한 156cm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예. 이 기숙사 한 동 학생이 무려 한 200명 가까이 196명이 이용을 하는 기숙사 동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노동 강도와 관련해서 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곽우신 기자. 그런데 이 사건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 노동 강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괴롭힘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였고 또 이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청소 노동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예를 들면 왜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해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대 측에서는 이게 무조건 어떤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 글로벌 캠퍼스를 구성한 차원에서 약간의 소양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건 사실 어디까지나 문제를 내고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평가를 받고 이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청소 노동자분들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 영어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의 지나친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게다가 회의 때 무슨 정장을 입고 와라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드레스 코드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청소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복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정장 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두까지 갖춰 입고 청소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들을 서울대에서 해왔고 심지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서울대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마치 유가족들이 뭔가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서울대 관계자들이 2차 가해성 글들이 또 SNS에 여러 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장치들도 거의 작동하지 않죠. 서울대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2차 가해성 글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니까 그냥 인권 침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원래 일반적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그냥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모두가 가해자가 된 셈이 된 거죠. 장유민 변호사. 네.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해서 우리 모두가 화나긴 하지만 더더군다나 사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최고의 상아탑, 학문의 전당, 진실의 전당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 사실은 공분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서울대 측에서의 초기 반응과 달리 결과적으로 직장 내 갑질이 포함된 산업재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기관 해당되는 직장 벌칙이나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면 이 산재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왜 다투냐면 산재 보험으로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요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산재 보험으로 이분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 됐고 그렇다면 서울대로서는 이 산재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고용공단에서 이 근로 시간 강도도 이야기했지만 이른바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도 이게 이 피해자분이 사망하신 것에 있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또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갑질을 한 뭔가 이 관리자를 지시 감독하는 책임은 또 서울대한테 있습니다. 그럼 유족분들 입장으로는 산재보험은 보험대로 처리를 하시더라도 그렇다면 서울대라는 사용자가 이런 밑에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까지 할 수 있도록 예견할 수 있지 않았느냐를 갖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가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돼서 무척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그 고인이 겪으셨을 아픔과 정신적 고통에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족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